네 가지의 악재 중에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게 나타나면 시장은 굉장히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진입의 시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진입하느냐가 더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bp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75bp 발표가 됐을 때는 일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4%, 나스닥 4% 빠지면서 네. 깜짝 놀래고 이번 주 다들 주말에 불안하면서 네네.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한국 시장 월요일서부터. 네네. 그리고 그때 또 기회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분도 있고 네네. 이거 미리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건 좀 잘 버티면서 오히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을? 일단 선방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개별 기업들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그래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 전주에 넷플릭스가 급락을 했었고 그 주에 테슬라가 급락한 후에 그리고 아마존이 급락하고 이제 그런 것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일종의 약간 왜곡 현상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여하튼 간에 왜곡 현상이든 뭐든 간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2600포인트를 또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잘 버텨주고 선방하고 있는데 선방의 이유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지난 2주간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2주간 약 6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순매수로. 그래요?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투신도 좀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도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일관이었던 국내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시장을 이제 지탱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뭐 거의 30% 지분이 우리나라에 그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9%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판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쇼커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방으로 공격하고 매도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었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실적 예. 발표 이후에 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 급락,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 빅스텝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의 문제. 예. 일단 시장 상당히 불안한데 예. 어떻습니까? 악재와 호재를 좀 분간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좀 더 시장 방향성과 관련해서 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악재가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굳이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악재가 훨씬 많은 거고요. 쭉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사실 1월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악재를 하나하나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악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빅스텝으로 간다. 50bp냐 75bp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의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의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의 규모와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꺼번에 묶어서 금융긴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금융긴축이 지금 하나의 약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 그래서 경기 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두 번째 악재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고 앨런 장관과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들의 의견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기보다는요.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얘기를 한 거였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속 또 위축된 시장 상황이 좀 됐었고 또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이것도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세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1월에는 금리 인상,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3월에는 장기기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전망의 부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도시 봉쇄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이 이게 경기 착륙되면은 이것도 전 세계에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융 긴축,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 이렇게 쭉 얘기가 흐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해소된 게 아니고요. 다 진행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 진행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하나하나가 보면 거의 대부분 극단으로 치닫는다. 즉,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반영이 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요. 금리 인상을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에서 0.5%지 않습니까? 그런데 50bp씩 올려서 결국은 한 3%까지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은 뭐 5%, 6%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3%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9%.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 미국 시장 끝난 어제 시간에서 3%를 넘겼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2.8%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가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뭐 PCE가 6.6%, CPI가 8.5%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망 차질은 좀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경기 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전쟁. 전쟁은 언제 끝날지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계속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는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자꾸 싸움을 또 부추기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10월, 11월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도자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들. 그때까지는 뭐 전쟁 끝나지 않지 않겠냐. 왜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 장소는 안 바꾼다. 뭐 비정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쟁 역시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 2월 말에 러시아 전쟁에 폭락했다가 그 원위치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가를 WTI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90달러에 있다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곧바로 130달러까지 갔거든요.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10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향 안정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걸 반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 반영했어요. 인플레이션 부분 반영하고 이제 둔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 이것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의 상승,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 가격의 상승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향 안정화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남은 게 중국의 도시 봉쇄입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지금 현재도 진행되어 있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조금 줄면서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빼고 그건 어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은 빼고요. 중국이 지금 올해 GDP 성장률을 목표 달성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동부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지난주에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안 된다. 그들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도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 봉쇄와 상관없이
중국은 지금 경기부양 정책을 여태까지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경기부양 정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직접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GDP 성장률에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건 나머지는 간접적인데 직접적으로 빨리 오를 수 있는 게 인프라 정책, 직접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네 가지 모두 다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시장에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격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질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시장은 악재가 훨씬 많습니다. 악재가 훨씬 많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안한 투자 심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악재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1월에 찍었던 저점 2,591포인트 이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고 폭락하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악재 중에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게 나타나면 시장은 굉장히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살짝 발을 담가볼까? 이게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인데, 네. 그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네네. 우리 네네. 박 부장님의 네네. 의견으로는 네네.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사는 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사는 게 네.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래도 좀 지켜보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주식을 대부분 다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들고 있고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예. 여기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예. 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예. 하거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현금이 조금이더 많이 팔아놓으셨던 간에 팔아놓으셨던 분들은 다행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진입을 할 때 자,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네, 좀 더 기다려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진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좀 보조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다 진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의 시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진입하느냐가 더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지난 1월 이후에 2월, 3월, 4월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형주 좋았어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제 고객분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뭐 만에 다 했거나 플러스 나거나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대형주를 하면 뭐 뻔히 아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쪽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난 2주간 국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중소형주가 약해지고 대형주가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소형주, 대형주만 구분을 했지만 섹터도 그래요. 근데 그런 구분을 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나눠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렸어. 물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진입을 잘못했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마도 이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물려도 크게 걱정이 없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나스닥이 그렇게 지난주 급락하고 했을 때 그때 2000 우리 코스피 지수 뭐 2500 깨질 것이다, 2200 깨질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런 분들 또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지금 이렇게 반등하니까 이제 약간 또 그 불안감이 가셔지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이게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리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의 상황 판단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요런 때에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막 옮겨야 되느냐. 네,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2,400, 2,200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우리는 댓글창에 워낙 지금 민감하게 얘기되니까 예. 어디에서 뭐 어떤 예. 전문가는 2,400 얘기하더라, 예. 2,200까지도 염두에 둬라, 예.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는 그래가지고 시장에 예.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해서 한번 가서 들어가 보면은 예. 이제 왜 그렇잖아요. 그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예, 예.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2의 팬데믹이 온다. 아니 뭐 또는 러시아에서 된다. 확전이 더 많이 됐다. 전면전이 된다. 전면전이 된다. 뭐 그럴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하면은 뭐 이런 것 얘기할 수도 있긴 그렇지. 하겠네요. 근데 예. 그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예.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 예. 들어서 그런가요? 예, 예. 그 전제 조건들을 빼고 예. 이럴 수도 있다. 이 결론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예.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퍼지고 하면서 예, 예. 루머 비슷하게 예. 어떤 불안, 공포감, 예, 예. 심리 같은 게 예, 예. 싹 이 대중 사이에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비이성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합리적인 가격선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멀티플을 곱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멀티플의 10배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한 2,600에서 2,700 사이를 대부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왜 텀을 두냐면요. 기업 이익을 명확하게 얼마라고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텀을 좀 두는 건데 그 정도 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좀 비이성적인 이제 하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냈냐면요. 비이성적인 하락, 왜 수급 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거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닌 새로운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악재가 금융 시스템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때 시장은 급락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걸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 디폴트가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는 2008년도에 발생된 것도 디폴트가 발생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이 불이행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하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건 제가 지금 전에 4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걱정거리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미국이 강력하게 금융 긴축 정책을 사용한 이후에 경기 침체가 꼭 왔더라.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관점을 좀 보는데요. 지금 IMF에서 발표하기를 신흥국의 56개국에서 선진국 빼고요. 56개국 중에서 약 42개국이 지금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개 국가는 현재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지금 국가별로 국가 이기주의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 중에서 취약국들이 디폴트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디폴트로 인해서 연쇄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결제 불이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급격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진행 상황을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그냥 폭락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미리 예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뭐 50bp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보다도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여기에서 그 다음 달 뭐 75bp 얘기도 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문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니까 더 심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이 될 경우 그때는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충격도 아주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적인 충격이 짧은 시간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50bp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0bp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75bp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은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 우리 이것도 생각했잖아. 시장은 야, 그 정도가 우리는 생각했잖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미국이 GDP 성장률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마이너스 1.4%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닌 시장의 컨센과 비슷하게 나온 상태에서 50bp, 75bp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인데 75bp를 했다. 네. 이거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bp는 받아들이지만 지금 경기가 역성장으로 갔는데 금리는 막 올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텐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bp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75bp 발표가 됐을 때는 일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으로 갔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다시 완화적으로 할 것이냐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항상 이제 두 가지 보지 않습니까? 고용을 보고 경기를 보는데 향후 경기에 대해서 지금 좋다 말은 하지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전망도 그렇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가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내수 소비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년도에 경기 위축 그리고 경기 둔화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뭔가 해야 됩니다. 네.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연준은 아마도 연준이 홀수달에 회의를 하는 건 아시죠? 그리고 6월,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5, 6, 7, 9, 11 그리고 1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은 동안에 약 50bp씩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한 4번 올린다. 그러면 지금 0.25에서 0.5니까 2.75가 되고 마지막까지 올린다 그러면 한 6번 올리면은 그러면 3% 정도가 돼요. 그래서 50pp를 올리고 하면서 빠르게 한 3번 정도는 올리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2.75나 뭐 2% 넘어 2.5나 2.75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2.5%나 2.75% 가잖아요. 그러다가 내년도에 경기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은 곧바로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금리 완화 정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요번에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연준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2019년도에 금리 인상했죠. 양적 긴축했죠. 그런데 그때 얼마까지 올렸죠? 2.75%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생겼죠. 바로 제로금리로 보냈습니다. 그냥 바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금리 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운신의 폭을 만드는 정책적인 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올리는 게 연준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빠르게 빅스텝으로 올리고 한 뭐 두세 차례 올리고 나서는 그게 속도가 슬로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는 시장은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걱정에서는 약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연준을 믿고 예. 우리 이제 연준에 반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예. 물론 말이 좀 바뀐다 이런 불안감 가지고 예. 완전 못 믿겠어. 예. 다른 대응법을 찾아야겠어. 이러기보다는 그냥 예. 그래도 연준의 예.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투자 원칙상 예.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연준에 반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요즘에 이제 연준이 실패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준이 실패한 부분은 뭐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전망을 좀 다르게 했을 경우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번에 연준의 실패가 만약에 굳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망이 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고 또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사실 더 길어지고 더 높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연준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에 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연준이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누굴 쳐다볼 겁니까? 결국은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